요즘 뭐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웬일로 전화를 했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통화한 지도 오래됐고, 요즘 운동도 다니고 그래. 요리도 배우고. 네? 아, 그래요? 저 다음 주쯤 한번 갈게요. 다음 주는 내가 바빠서 와도 못 만나겠다. 바쁘다고요? 그래. 요즘 이것저것 한다고 말했잖아. 그렇다고, 만나지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고요? 그렇게 됐네. 무슨 일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전화로 해. 찾아오지 말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남인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명절이든 생일이든 혼자 남은 부모를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소리 소문 없이 고독사하는 노인들 중 하나가 남씨 자신이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도 말이죠. 다들 연을 끊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남씨가 자식에게 부족하게 해줬던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키웠고 시집 장가 갈 땐 섭섭함 없도록 전부 퍼주었습니다. 다만 자식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가 아닌 자기 자식과 가족이 더 중요해진 것뿐이겠죠. 이러면 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같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없었더라면 오매불망 기다리지도 않았을 테죠. 혼자 된 부모를 돌아보지도 않는 자식들. 명절에도 함께 밥 먹으리 하나 없고 자식들은 남씨를 서로에게 미루며 요양원 이야기까지 꺼내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씨는 자식들을 그만 그리워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먼저 연락을 끊고 내 인생을 찾기로 했죠. 남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어도 자식 셋이 모두 결혼을 했고 손주들까지 있으니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듯 했습니다. 자식 손주들이 10이 넘어가니 말이죠. 명절이 되면 시끌시끌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을 느껴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남편이 떠나니 의무적으로나마 찾아오던 자식들의 발길이 뜸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더 이상 부모로부터 받을 것이 없어서 그런지 어쨌거나 남씨에겐 자식들 얼굴을 보는 게 참 힘들 일이었습니다. 남씨의 막내딸은 외국에 살고 있었기에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떠난 딸은 1년에 한 번 한국에 들어올까 말까 했기에 이제는 사진으로 보는 게 더 익숙했습니다. 시간대도 맞지 않으니 통화조차 자주 하지 못했죠. 잘 지내? 언제쯤 와? 오랜만에 딸과 통화가 된 날 남씨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꽉 붙들고 말했습니다. 잘 지내지? 올해는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 설에도 못 오고? 그렇지. 언니랑 오빠 있으니까 괜찮지? 괜찮아. 애는 잘 크고 있어? 응, 잘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 마. 한국엔 안 들어오고 싶어? 응? 아니, 아직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 좋아. 태어난 딸의 대꾸에 남씨의 가슴이 쓰렸습니다. 함께 살 때 가장 살가웠던 막내딸이 너무나도 먼 곳에 있으니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뭐해? 아, 교회 가려고 해. 네가 심심할 때 한번 가보라며. 막내딸은 미국에서의 삶이 무척 만족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남씨는 외로웠습니다. 막내딸이라도 있어야 자식과 교류도 하며 살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딸도 모두 한국에는 있지만 외국에 있는 막내딸만큼이나 보기가 힘들었으니 말이죠. 자식들이 모두 바쁘고 늘 혼자 지내는 남씨는
삶이 무료하고 외로웠습니다. 평생 돈 벌고 자식만 키우며 사느라 별다른 취미 생활도 없으니 말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씨에게 막내딸이 교회에 가보는 것은 어떠냐고 넌지시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과 가까운 교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다니는 것이지, 그냥 시간만 보내려고 가서는 30분도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친절해도 혼자 헛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지를 못하니 헌금을 내는 것도 아까워 단 2번 나가보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년을 좀 더 잘 보내고 싶어서 남씨도 이렇게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씨를 외롭게 만드는 건 언제나 자식들이었죠. 하루 종일 몸이 안 좋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낮에 병원에 다녀와 약을 먹고도 몸이 낫질 않아서 거의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먼저 떠오른 얼굴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차 타고 10분 거리인 아들이 가장 가까웠지만 아들에게 전화하기는 불편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하니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도 망설여졌죠. 그래서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바쁘니? 아니, 애들 밥 먹이고 이제 재울 준비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왜 그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얼른 다녀와. 남씨도 어지간하면 병원 때문에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쁜 와중에 부모가 병원에 다니는 것까지 동행하길 원하지 않았죠. 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혼자 택시를 타고 가는 것조차 힘에 겨웠습니다. 겨우 이부자리에서 몸만 일으켜 앉았습니다. 너 지금 안 바쁘면 같이 좀 가줄래? 뭐? 병원을? 왜 낮에 안 다녀왔어? 갔다 왔는데 몸이 어째 더 안 좋네. 그럴 리가 있어? 병원 다녀왔으면 약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먹고 한숨 자. 하지만 언뜻 느껴도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3시간 전에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말이죠. 혼자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자 딸이 대뜸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애들도 독감 걸려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요즘 정신도 없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겨우 나았는데 그런데 엄마까지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애들은 혼자 못 가니까 그렇다 치는데 엄마는 병원 정도는 혼자 갈 수 있잖아. 딸의 목소리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딸. 딸이 지금 말하는 그 애들도 더 어렸을 땐 남씨가 봐주기도 많이 봐줬죠. 그리고 이런 부탁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딸에게 전화했을까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딸은 남씨가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 불러줄게. 아니다. 됐다. 약 먹고 쉴게. 남씨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쁘다고 명절에도 안 오는 딸에게 아프다고 전화를 건 것이 실수였던 것 같았습니다. 차 타고 20분도 안 걸리는 곳에 사는 딸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에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먼 기분이었습니다. 어쩜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자식 하나 곁에 없나 싶어서 서럽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해봤자 며느리 눈치 보느라 이 시간에 나올 수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씨는 기어가다시피 해서 약을 한 번 더 먹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라도 푹 자면 좀 낫겠지 싶어서
으슬으슬 떨리는 몸을 이불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다음날 오후쯤이 되자 남 씨의 생각처럼 몸은 차츰 나아졌습니다. 몇 길을 건너뛰는 바람에 기운도 없고 볼이 쏙 들어갔지만 그래도 전날보다는 움직일만 했죠. 어쩌면 약 먹고 한숨 자라는 딸의 말이 맞는 말인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딸이 했던 말들이 잊혀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끊고 딸도 기분이 찜찜했는지 다음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좀처럼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는 딸이었는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어? 아니, 한숨 자니까 좀 나아. 오빠한테 전화해보지 그랬어. 아들네는 딸보다 더하면 더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참에 오빠한테 합가를 하자 그래. 갑자기 무슨 합가를 해. 그렇잖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어제 같은 일도 있으면 어떡해? 또다시 자신한테 전화를 할까봐 걱정이라도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제처럼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딸의 말대로 아들과 합가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고 말이죠. 엄마도 알잖아. 우리는 김서방이 까탈스러워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못 살아. 엄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서운해하지는 말고. 근데 오빠네는 방도 많으니까 엄마 좀 모시고 살면 좋을 텐데. 함께 살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먼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전날에 전화 한 통이 딸로 하여금 많은 생각이 들게 한 듯 했죠. 합가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말어. 몸도 아프니 마음도 물렁해지는지 딸의 말이 더 아프고 서글펐습니다. 미안해서 전화를 건 줄 알았더니 한다는 말이 모시고 살 수 없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는 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했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마 딸도 남 씨가 아들에게 의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남 씨의 노후를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남 씨가 전화를 한 걸 보니 그게 자신이 될까봐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딸의 말대로 아들 집은 방이 많이 남았습니다. 50평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살고 있었으니 당연했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아마 아들이 가장 여유가 있을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회사를 다녔지만 바깥 사돈과 안 사돈 모두 의사였고 집안이 매우 부유했습니다. 남 씨의 아들도 좋은 직장에 다녔고 남부럽지 않게 잘났지만 다들 결혼을 잘했다고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남 씨가 잘은 몰라도 돈 걱정은 없이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 씨도 아들이 결혼할 당시 누구보다도 기뻐했죠. 하지만 세상의 이치가 그랬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저 지금 처가에 와 있어서 오래 통화 못해요. 아, 그래? 다른 게 아니고 이번 설에는 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지. 선우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처가에서 어디 간다고 했어요. 그러냐? 네, 그럼 어쩔 수 없지. 근데 처가에는 무슨 일로 간 거야? 그냥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알았다. 장 보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 온다고 하면 장을 많이 봐야 되니까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선영이도 못 온다고 했거든. 네. 용건 끝났으면 이만 끊을게요. 그래, 그럼. 남 씨가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끊어진 전화.
아들에게는 전화하고 싶을 때 맘대로 전화하지도 못했습니다. 잘 받지도 않을 뿐더러 통화를 하면 늘 이런 식으로 급하게 끊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를 걸기 전엔 항상 망설여졌죠. 세 자식들 모두 잘났지만 그 중에서 아들이 가장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일 오래 했고 그만큼 남씨 부부가 뒷바라지 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장남이기도 했고 워낙 모범적이었던 아들이라 남씨 부부는 아들에게 무얼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아들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두 딸을 소홀히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딸들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도 비슷한 사람과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선 다들 남씨를 부러워했죠. 남들은 자식이 결혼해도 돈이 들어간다며 투덜댔습니다. 남씨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자식들이 모두 품을 떠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결혼해서 독립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남씨는 혼자 남은 노후를 스스로 챙길 만큼의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남씨에게서 더 이상 얻어갈 것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저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런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목소리를 들으면 감지덕지였습니다. 아들과 전화를 끄는 남씨는 주섬주섬 장바구니를 챙겼습니다. 이틀 뒤가 설이었지만 장 볼 것들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누구든 와야 푸짐하게 차리든 하는데 이번 명절에도 남씨는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남씨는 집 근처 마트에 가서 1시간가량 돌아다녔습니다. 장 볼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남씨가 혼자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 장 보러 왔나 봐. 아, 오랜만이네. 그러다 아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나도 설이라 장 보러 왔지? 근데 이것밖에 안 샀어? 지인이 남씨의 카트 안을 힐끔 보며 물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섰는데 별로 산 것이 없어서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반면에 지인의 카트 안은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애들이 못 온대서. 그러자 지인은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셋이나 있는데 아무도 못 온대? 다 바쁘니까. 에이, 명절에도 바쁜 사람이 어딨어. 근데 뭐 좋겠다. 나는 이거 봐봐. 장 본 게 얼만 줄이나 알아? 명절 때마다 가랑이 찢어지려고 해. 그래도 자식들 오면 좋지. 그건 자기가 몰라서 하는 말이지. 요즘엔 안 오는 게 더 좋아. 음식하기도 힘들고. 며느리가 있어도 뭐 설거지라도 시킬 수가 있나? 아주 죽어나? 그래? 남씨와 정반대의 걱정을 하고 있는 지인이기에 공감이 많이 가진 않았습니다. 나는 자기가 부럽다. 돈도 하나도 안 들고. 명절에 조용히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보는 게 좋은가 싶었습니다. 명절에조차 못 보면 도대체 자식은 언제쯤에나 볼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도 있잖아.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남씨가 부럽다는 지인. 물론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생기는 고충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부러워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고 돌아와 냉장고에 정리를 하니 또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청소나 해야지. 살 것이 없어도 마트에 가는 것처럼 깨끗한 집을 또다시 청소하는 것이 남씨의 또 하나의 취미였습니다. 청소하는 동안은 잡념이 사라지고 외롭지도 않았죠. 18평의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남씨.
전체를 청소해도 몇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살림살이도 별로 없고 늘 청소하기 때문에 그저 습관처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도 하고 창틀까지 깨끗하게 닦았는데도 시간이 별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투명한 유리창까지 싹 닦았습니다. 집은 깨끗했지만 남씨 외엔 누구도 방문하지 않았죠. 이틀 뒤 명절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이 떠져서 불려놨던 떡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것이기에 떡은 한 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떡국을 끓여서 혼자 먹는데 떡이 아니라 고무를 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집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 TV를 켰습니다. 그러니 정적만이 가득했던 공간이 조금 활기를 띠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떡국을 먹다가 그만 살에 걸렸는지 캑하는 소리를 낸 남씨는 거세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렇게 5분가량 죽을 듯이 콜록대다 보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그게 목이 막혀 기침을 하다 흘린 눈물인지 명절에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몇 있지도 않지만 명절에 혼자 있는 사람은 남씨밖에 없을 듯 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호흡을 가다듬고 나서 먹던 그릇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다 멍하니 TV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목에 떡이 걸려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어서 시끄럽긴 하지만 그 사이사이의 적막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트에서 마주쳤던 지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그 말 말이죠. 그것도 자식들이 늘 와서 북적북적 치대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1년 내내 고요한 남씨의 집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1년에 2번 있는 명절마저도 자식을 볼 수 없으니 자신이 정말 자식이 셋이나 있었던 것인지 헷갈리기까지 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는 게 따로 있나 싶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면 그게 독거노인이지 싶었죠.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창밖으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차장 쪽에 사람이 몰려 있는 듯 했는데 노인의 목소리, 어린아이의 목소리, 다양하게 들려왔습니다. 명절이면 어느 집에서건 들리는 흔한 소리였지만 어쩐지 남씨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한 지 1분도 안 되어 다시 창문을 닫았죠. 그러자 또다시 찾아온 고독함. 명절에는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남씨는 점심을 건너뛰고 집에 홀로 앉아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전화 오는 자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셋 중에 어느 하나도 말이죠. 그래도 자식들이 다 잘 돼서 손도 안 벌리고 좋겠어. 속 안 썩이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남씨가 자주 듣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열이 있고 다 잘 살아도 내 자식 같지가 않다면 과연 부러운 삶인가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남씨는 노년의 즐거움은 자식이나 손주에게서 온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이든 부모를 자식들이 반기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남씨는 내 자식과 연락하며 만나고 손주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살고픈 마음이 컸습니다. 그게 남씨가 그려왔던 노후의 삶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픔은 나누고 그렇게 늙어가고 싶었죠. 자식들도 다 각자의 삶을 살겠지만 두어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서너 번이라도 보면서 살 수 있다면 남씨는 만족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은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뒤늦게 아들, 딸들에게 전화가 오긴 했지만 누구도 찾아온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될 쯤 남 씨는 이번엔 자식들 얼굴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추석과 남 씨의 생일은 며칠 차이로 붙어 있었는데 이번엔 막내딸이 잠시 귀국을 한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쯤 다 같이 모일 일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국 들어왔어? 응. 지금 시댁에 있어. 그래? 그러면 추석에는 오니? 아, 어쩌지. 일정이 있어서. 추석 때는 못 가겠는데 그러면 그 후는? 한 2주간은 바쁠 것 같아. 오랜만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도 2달은 있을 거니까. 시간 나면 한번 갈게.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막내딸마저 기약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건 아니더라도 남 씨의 생일 전에는 한번 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건 남 씨의 착각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막내딸과 전화를 끊고 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석에 말이에요. 처가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엄마 생신에 한국에 없을 것 같은데 어쩌죠? 아들의 말에 남 씨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들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루도 못 오냐? 남 씨도 남들처럼 자식이 안 와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없이 홀로 살며 자식마저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사나 싶었습니다. 추석에요? 끝나고 한번 갈게요. 그래놓고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막내도 못 온다고 그러고 둘째도 그렇고 너도 안 오면 또 명절에 혼자 있어? 너희는 엄마 외로운 건 생각 안 하냐? 생전하지 않던 투정을 하자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더니 대꾸했습니다. 계속 집에만 계시니까 그러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들으면 욕해요. 그렇게 외롭고 그러면 차라리 노인정이나 그런 곳 가보세요. 내가 심심해서 이러냐? 자식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거지. 명절이든 생일이든 한번 오기라도 하냐? 너희가. 아플 때도 전화 한 통 못하는 게 부모 자식이야? 여태 섭섭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그 마음마저도 짓밟았습니다. 어머니 노후는 어머니가 알아서 감당해야죠. 어머니 정신건강까지 어떻게 저희가 걱정하고 책임까지 져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는 거잖아요. 남들은 요양원에도 들어가고 할 나이인데 건강하게 혼자 살 수 있는 걸 감사하면서 사세요. 아들의 말을 듣고는 머리에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 씨의 서운한 마음은 전혀 공감을 못하는 듯 했죠. 아들에게 대단한 효도를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바람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러는 처가 행사는 한 달에 몇 번이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행사는 열심히 참여하면서 어쩜 하나 있는 어머니의 생일엔 코빼기도 안 비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원에 안 가고 혼자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니.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들, 딸들이 안 오면 그저 바빠서겠지, 일이 있겠지 하고 애써 넘겼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남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올 수도 없을 만큼 바쁠 일이 있을 리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면서 통화할 때 저가다, 시가다 하는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은 남 씨에게 오는 것이 귀찮고 싫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 씨가 자식들을 소홀히 키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하게 키운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약속대로 추석과 남 씨의 생일이 지난 어느 날, 막내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에 온 이유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살려고. 그것 좀 준비하려고 온 거야.
모처럼 찾아온 막내딸네 가족. 정말? 아이고, 잘 됐다. 남 씨가 무척 기뻐했습니다. 모처럼 활기가 생겨서 딸네 가족에게 푸짐하게 밥상도 차려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디쯤으로 이사하려고? 내심 가까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남 씨와 1시간 거리에서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애 학교 때문이면 어쩔 수가 없지 뭐. 그런데 그날 딸이 사위와 함께 돌아가며 주차장에서 하는 말을 우연히 들은 남 씨. 엄마랑은 좀 떨어져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덤터기 쓰게 생겼어. 무슨 덤터기? 언니가 그러는데 무슨 합가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오빠는 요양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아무튼 가까이 살면 골치 아픈 일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서 굳이 거기서 살겠다고 그랬던 거야? 뒷말은 전부 듣지 못했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부모인 남 씨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만 늘 사랑을 갈구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청승도 이런 청승이 없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외사랑에 혼자 의미를 부여하고 애가 탔던 세월이 서글펐습니다. 그래봤자 자식들에게 남 씨는 쓰임이 다한 오래된 물건과도 같은 것인 듯 했습니다. 이게 다 남 씨가 스스로의 삶보다 자식들의 삶에 더 의미를 두며 살았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이제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아닌 것 같았던 그 기분이 기분만이 아니었던 것을 이제 와서 알게 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한참을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남 씨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주민센터로 걸어갔죠. 저 운동 같은 거 등록할 수 있나요? 그러자 안에 있던 직원이 시간표를 내밀었습니다. 요가 하시게요? 네. 등록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혹시 70대도 있나요? 70대는 아니고 60대는 많이 계세요. 남 씨는 요가 수업에 등록을 했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 70 넘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등록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취미라고는 마트에 가는 것과 집 청소밖에 없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지 않으니 하염없이 자식만 기다리는 멍청이가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당장에 새로운 취미를 배워서 할 자신은 없었지만 등록만 했어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 씨는 휴대폰을 꺼내서 자식들의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미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어서 이름만 지운 꼴이었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남 씨의 다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를 달가워하지도 않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고 상처받고 또 기다리고 이제 지겨웠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처량하게 멍하니 앉아있는 것도 모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없으면 내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도 오늘부로 끝이었습니다. 남 씨는 등록했던 요가 수업에 2번 참석했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다가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만 어차피 있으나 마나 한 자식들, 차라리 가까운 지인들이 많은 게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남 씨가 전화를 하지 않으니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남 씨가 전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남 씨도 눈치가 보여 자주 전화를 하는 편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웬일로 전화를 했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통화한 지도 오래됐고. 요즘 운동도 다니고 그래. 요리도 배우고. 네? 남 씨의 말에 아들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 감사하라며. 그래서 혼자 즐기면서 살려고. 아, 그래요. 잘 생각하셨네요. 아들은 어리둥절해 보이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남 씨가 말을 하지 않자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저 다음 주쯤 한번 갈게요. 뜬금없이 방문을 하겠다는 아들이 의아했습니다. 바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요. 근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영 평소와는 달라 보이는 남 씨가 이상한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 없어. 다음 주는 내가 바빠서 너와도 못 만나겠다. 바쁘다고요? 그래. 요즘 이것저것 한다고 말했잖아. 그렇다고 만나지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고요? 그렇게 됐네. 무슨 일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전화로 해. 찾아오지 말고. 아, 오지 말라고요? 아들의 황당한 물음에 남 씨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용건 끝났으면 끊어도 되지? 아, 남 씨도 아들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들의 전화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자식일 뿐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마음속으로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어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진작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 남 씨 혼자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죠. 명절이든 생일이든 자식을 만나야 하는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식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힐 일도 가슴 미어지는 기분을 느낄 일도 없었죠. 그게 얼른 되진 않겠지만 서서히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려고 노력하자 정말 남 씨 스스로의 인생이 소중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을 하고 취미를 늘려가며 나도 나의 인생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죠. 더는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누굴 위해서도 아닌 남 씨를 위해서 말이죠.